자, 우리 이제 총론 뒷부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졸리네요. 졸린데, 자, 우리 또 힘내고 하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볼 파트가 여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거든요.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슨 법에 나와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막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수업을 했던 건 아니야.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잘은 안 나오지,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 예전에 이제 그 경행특채에서 행정법이 있었죠. 거기에는 가끔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일단 한 번은 확인만 합시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성은요, 상임위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가 이 두 사람이 상임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여기가 이제 3년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3년짜리 4개 있었죠. 뭐 있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그죠? 네, 여기다 이제 이건 시험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한 번만 확인합시다.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정도로 그냥 확인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여러분들 행정조사라는 것도 공부한 적 있으시죠? 우리가 수업을 이제 예전에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했는데 어떤 거냐면 행정청이 A라는 사람을 바로 이제 조사하려고 합니다. 조사할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조사할 때 몇 월 며칠 날 내가 당신을 조사할 거니까 나와주세요. 이렇게 출석 요구할 거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조사하기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대상자한테 알려줘야 돼. 7일 전까지 조사하기 7일 전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7일 전까지 알려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7일 전까지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출석을 했어. 그래서 우리 행정청이 조사했겠죠? 조사했는데 조사가 끝났잖아. 끝나면 결과도 알려줘야 돼. 결과도 며칠이냐면 자,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며칠? 7일입니다. 여기서 7일 이내 결과를 대상자한테 알려준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7일만 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질문해 볼게요. 행정조사는 원칙이 수시조사가 원칙입니까? 정기조사가 원칙입니까? 무슨 조사? 정기조사가 원칙. 두 번째, 행정조사는 조사하려면 별도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서 실시하는 조사, 한마디로 이무조사. 이무조사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능합니까? 없어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다. 즉심. 자, 여러분 즉결심판도 재판입니까? 아닙니까? 재판이잖아. 근데 이거는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범죄의 질, 죄의 질이 경미하다. 그리고 증거도 너무나 명백해. 가벼운 범죄고 증거도 명백한데 굳이 정식 재판으로 가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좀 말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판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즉결심판입니다. 그럼 즉결심판도 재판인데 중대한 범죄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어떤 형만 선고할 수 있다? 바로 20만 원. 자,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와 과료 있죠. 이 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즉심이 지금 청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즉결심판 청구는 여기서 이 즉심 청구는 누가 합니까? 여기는 경찰서장님이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서장이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장님이 즉심 청구했어.
그럼 나는 이제 재판을 받겠죠. 받는데 법원에서 나한테 판결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 억울하면 우리가 정식 재판이라면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즉결 심판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죠. 즉심 선고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이 사람은요. 정식 재판 청구서를 서장한테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은. 7일 이내 포인트 누구에게? 서장에게 제출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건 어떨까요? 제 A라는 사람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서장 있죠. 서장이 이 사람을 즉결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즉결 심판을 받은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A한테 뭐라고 했냐면 A 무죄네 무죄라고 선고했어요. 그러면 무죄가 선고되면 이 피고인 A가 불복할 리는 없죠. 무죄인데 뭘 불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무죄가 선고되면 누가 불복한다? 바로 즉심을 청구했던 누가? 이 서장. 서장이 무죄일 때는요. 이 서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서장은 첫 번째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두 번째 면소. 그리고 공소기각 이 세 가지야. 세 가지가 선고됐을 때는요. 서장이 불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해 서장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지. 자, 여러분 시험은 혹시라도 여기다가 청구기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청구기각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할 거. 청구기각은 아니다. 그래서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다. 됐죠? 그 다음에 구류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도주 우려할 때는요. 5일입니다. 5일 이내에서 유치장이 유치명령할 수 있습니다. 5일. 이건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즉결 심판을 좀 보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즉결 심판은 서장이 청구한다 그랬죠?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하는 정식 재판과 다른 거잖아.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즉결 심판에서는요. 뭐가 적용이 안 되냐면 공소장 일본주의 있죠.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형사법 배우셨으니까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잖아요. 법원에다가. 거기다가 증거를 붙이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증거를 봐버리면 그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예단을 가지니까 공소장 한 장만 보내게 해요. 증거 붙이지 말고. 증거는 재판 진행 중에 이제 제출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즉결 심판은 가벼운 거니까 청구하면서 뭐한다? 증거도 같이 붙여 보내도 돼요. 같이 붙이게 돼 있어. 따라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즉결 심판도 재판이니까 뭐한다? 당연히 재판이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판이니까. 근데 이 공개된 법정은 어디에서는 열면 안 된다? 경찰관서에서는 법정을 열면 안 돼. 원고가 서장인데요, 뭐. 따라서 경찰관서 외에다 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A가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는 엄청나게 가장 형벌이 엄청 높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요 경찰서장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즉결 심판을 청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이거는 즉결 심판 대상이 아닌데 즉심으로 올라온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아니 무슨 살인죄 가지고 즉심으로 와 이렇게. 그러면 판사가 보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으로 갈 사건이지 즉심으로 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청구기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적시험도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정식 재판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청구 기각 결정이 나면 서장은 이 사건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검사한테. 해서 검사한테 이거를 송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나중에 정식 재판 청구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조금만 우리가 보완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인데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모르겠다면 무슨 법 갖다 쓰라고요? 형법 갖다 쓰자. 형법에서 범죄라는 말을 질서위반행위로 바꾸고 형법에서 형벌이라는 말을 과태료 바꿔가지고 써놓은 조문들이 여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숫자 갑시다. 몇 살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14세. 그러니까 여기도 형사 미성년자가 14세인 거지. 여기도 14세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시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되는 5년 지나면 이제 못 걷어. 5년.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려 그래.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바로 부과한다고요. 이 사람한테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고요? 기회를 먼저 줘야 돼. 그 기회를 며칠 이상 준다? 10일 이상 줍니다. 그래서 미리 당사에게 10일 이상 기간 정해가지고 할 말씀 해봐 이렇게 기회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의견이 없으면 그때 가가지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나중에 이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도 5년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질서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저지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몇 년 동안 부과 안 해? 5년 동안. 5년 동안 부과 안 해. 그러면 이제 못합니다. 5년. 그 얘기입니다. 이게 5년. 그 다음에 과태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상대방은 억울해. 억울하면 이 사람은 며칠이네? 60일이네. 60일이네. 자기한테 과태료 때린 그 행정청한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의제기하면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뭐 된다? 상실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실. 효력이 없어져. 여기까지 가십시오. 다시 한번.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이 억울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이 상실된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본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하죠. 그러면 이의제기를 받은 이 행정청은 이거를요 14일 이내 법원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법원에 통보해 준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알면 여기까지 좋고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택시 운전입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어요. 그럼 나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거 맞죠? 근데 나는 과태료 내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많이 아파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이상 이 사람이 지금 치료받아야 돼. 한 달 이상 병원에서. 근데 내가 지금 택시 해가지고 그 병원비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비를 대기도 빠듯해. 근데 만약에 내가 과속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내게 되면 나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행정청은 나한테 과태료를 바로 걷어내지 않고요 징수를 뭐 한다? 좀 유예죠. 유예. 걷는 걸 미뤄준다고요.
또는 이거를요 분할해서 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얼마냐면 이거예요. 납부 의무자, 동거가족 또는 질병 증상이 한 달 이상 장기 치료 받아야 되는 경우는요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어요. 1년 범위 내면 1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한 걸 보려고 시행령, 대통령령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9개월이래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징수유예. 근데 다만 징수유예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어. 아직도 가족이 아파. 그러면 그때는 한 번에 한정해서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개월과 3개월이니까 몇 년을 넘진 않았다. 1년을 넘지 않은 거 맞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시행령까지 훑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갑니다. 절차법인데, 자, 먼저 질문할까요? 행정절차법에는 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써놨습니까? 첫 번째가 무슨 절차? 처분 절차. 두 번째가 신고 절차. 세 번째가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 네 번째가 행정 예고 절차.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절차? 행정 지도 절차라고 돼. 이렇게 5가지 절차가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올해 1차 끝나고 2차가 8월 달이잖아요. 근데 2차 사이에 1차, 2차 사이에 7월 달에 이 행정절차법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물론 1차 시험까지는 이대로 보시면 돼. 근데 2차 볼 때는 이거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시송달은 어떤 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이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내야 되잖아. 보낼 때 많죠. 송달이죠. 송달인데 송달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는 게시판 같은 데 공고해, 공고. 그 게시판에다가 공고 같은 걸 하는 걸 뭐라 그래? 공시송달이라 그래. 근데 이 공시송달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공고하고 나서 며칠? 14일이야. 14일 지나면 걔는 효력이 생기는 거야. 공시송달은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저질러서 얘한테 불이익 처분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행정청은 A한테 바로 때리면 안 되고요. 이거 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먼저 이제 듣는 제도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견 청취라고 그래. 근데 의견 청취는 첫 번째가 이 A한테 야, 너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불이익 처분을 때리려고 그러거든? 혹시 너 한번 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 뭘 연다고요? 바로 청문을 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공청회라는 걸 열 수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청문과 공청회를 열면 당연히 A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죠?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는 따로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준다면은 이걸 줘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숫자로 할게요.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자 보세요. 관련 법에 불이익 처분할 때 청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청문을 열으라고 돼 있으니까 청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청문을 언제 여냐면 예를 들어서 2월 11일 날 열어. 그러면 2월 11일 날 열면 A라는 사람도 청문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A한테 몇 월 며칠 날 청문이 열리니까 너 그날
나와라 이렇게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통지는 청문 시작된 날부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알려줘. 10일 전까지. 청문 열리기 10일 전까지 얘한테 청문 몇 월 며칠에 열린다 나와 이렇게 통지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요. 그때는 14일 전까지 해요. 14일 전 공청회는. 그러니까 청문은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고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알려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만 숫자로 좀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가 어떤 겁니까? 행정부가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면 바로 만든다고요. 먼저 이렇게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예고한다고 예고해야 돼요. 근데 그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이고요. 자치법규. 여러분 자치법규가 뭐예요? 조례와 규칙이거든. 이런 건 20일 이상 합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그 다음에 행정예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가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 계획. 뭐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계획에다 정책 같은 거 시행할 때는요. 바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예고해야 돼. 예고 기간은 며칠? 20일 이상.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한 이론들은 다른 수업에서 들으시고요. 자, 행정심판. 자, 먼저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나와 있는 심판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첫 번째가 이거를 취소해달라. 무슨 심판? 취소심판. 두 번째가 무효 등 확인 심판. 세 번째가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더 조심할 건 의무이행 심판은 어떨 때 가는 거냐면 행정청한테 의무가 있는데 거부 처분할 때, 그리고 의무가 있는데 뭐 할 때 아무 대답을 안 할 때, 부작위일 때 이제 의무이행 심판 가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심판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제기한다?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야. 안 날 90일. 그리고 처분이 여기 있었던 날 있죠.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안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그런데 이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9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 90일 사이에. 천재지변, 전쟁, 사병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해서 이 기간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그 사유가 소멸되고 나서 14일 이내 제기하면 돼요. 그때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국외에 있어. 국외에서 행정 청구할 때는 며칠이다? 30일이다. 이때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중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기간 제한은요. 여기 있는 취소 심판은 기간 제한 받아. 이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무효확인 심판은요. 이런 기간 제한을 안 받아요. 무효확인 심판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여기 거부 처분은 기간 제한이 받아요. 왜냐하면 처분이 있으니까. 근데 부작위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간 제한이 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재결기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시도경찰청장이 나한테 면허를 취소를 때렸어요. 나는 취소를 당했죠. 나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행정청이 나한테 한 면허 취소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줘야 되잖아요. 따져가지고 결론 내줘야 되잖아. 그 결론을 우리가 뭐라 그래? 재결이라 그래.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요. 바로 60일 이내에 결론 내야 돼요. 내가 청구를 하면은.
그래서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일 이내에 할 수 없는 부득이가 있다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해요. 자, 조심하세요. 뭘로 30일 연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소송. 소송은요, 여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안 날로부터 90일은 똑같다. 그런데 있었던 날로부터는 1년입니다. 여기는 180일이 아니고 여기는 180일이 여기는 1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예산 가볼까요? 여러분들, 예산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뭐한다? 편성합니다. 여러분, 편성은요 바로 누가요? 행정부,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해가지고 어디다 넘긴다?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예산을 뭐예요? 심의하고 의결하죠. 의결했습니다. 의결하고 나서 이제 그 예산을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국회를 통과한 거고 여기서 예산이 성립된 거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 통과된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잘 썼는가 검토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산을 뭐 하게 된다?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산 편성학. 예산 편성은 어떤 겁니까? 예산 편성 2단계잖아요. 2단계. 2단계는 어떻게 해요? 매년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다음 연도 되기 120일 전. 이거잖아요. 어디 이거예요? 각 중앙관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 신규 사업 및 그리고 또 조심할 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체크. 이 사람이 정한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게 1월 31일까지 확인.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뭘 제출해? 예산안 편성 지침. 기억하세요. 지침을 경찰청에 시달합니다. 근데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시달하는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편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국무회의를 국회라고 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조심.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이제 매년 5월 31일까지 바로 뭘 제출? 예산 요구서를 제출.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음 연도 되기 120일 전까지 이제 국회한테 제출합니다. 됐죠? 절정까지 이제 저까지 이렇게 편성된 확정됐다고 하지 말고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다음 연도 되기 120일. 그러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는요 이 예산을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돼? 다음 연도가 되기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 원칙은 그렇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심의결 여기 끝났고 집행은 이제 뭐 숫자가 별로 없고 결산은 이제 다음 연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앙관서장에 우리 경찰청장 들어가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거예요. 2월 말까지 기억하세요? 4월 10일까지 5월 2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까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가볼게요. 예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경찰청장은 중앙결산보고서를 2월 말까지 여기다가 제출해야 돼.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 중앙결산보고서를 정리해가지고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요 4월 11일까지 감사원에 갖다 줘야 돼. 조사하라고. 그러면 감사원이 이제 검사합니다. 검사해가지고 결과를 기재부 장관 다시 결과를 알려주는 게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그러면 이제 정부는
감사원 검사 마친 결산 보고서를 국회한테 갖다 주는 게 올 32일. 그럼 국회가 이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산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경찰 장비 관리 규칙 더더구나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일단 확인만 하면 우리 경찰에서 지방 시도경찰청별로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은요 매년 3월 말까지 갖다 제출합니다. 청장한테. 그 다음에 교체 대상 차량은 매년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 바꿔버리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확인. 그래서 계획은 3월 말. 자, 교체 대상 차량은 11월 말 아시겠죠? 그리고 의경들 중에 그 운전요원 있는 친구들은 4주 이상 교육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인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조금 한 번만 더 하면은 총론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